국회가 4차 추경안에 이어 오늘 오후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걸로 전망되며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임대인들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를 추진합니다. 집단소송을 내면 하나의 판결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방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네, 상당히 파격적인 법안이죠. 오늘 국회에서 많은 어떤 이 민생 관련, 경제 활동 관련 법안이 지금 처리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대목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입니다. 여기서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임대료 감액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이에요. 요구할 수 있도록. 현재도 지금 이 상가 임대차 건물법에는 계약을 한 이후에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었을 때, 이를테면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물가가 폭발적으로 뛴다든지 할 때에는 감액 정감 청구권을 규정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국회에 지금 상정된 법안에는 그 중에서 코로나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생기는 겁니다. 임대차 관계에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인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또 하나의 중대한 변경 조항은 지금 말씀해 주신 만약에 임차료를 제때 못 낸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2개월까지만 보고하게 되고 3개월째부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6개월을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개월치를 내지 않아도 쫓아낼 수가 없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9개월째 될 때까지 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동안에 각종 경제 통계 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임대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세금이나 은행 이자보다도 임대료가 훨씬 무섭다. 이런 통계 결과가 약 70%가 임대료 고통을 호소했는데 바로 오늘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그 대목을 감안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두 가지 대목,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권한을 하나 줬고 또 6개월간 더 임대료를 연체할 수 있는, 연체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않는,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합할 때는 8개월까지 임대료를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에서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료 삭감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의 수용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임대인은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가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네,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번에 이 정부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불만은 상대적으로는 적을 거예요. 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좀 답답한 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 지금 이 차임을 내려달라는
이 차임 감액 요구권을 법에는 명시해 놓다 하더라도 상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임대인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강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민법 628조가 얘기하는 형성권이긴 하지만은 보상을 받으려면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 왜 정부가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좀 더 확실하게 감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더 분명히 해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원래 이 안은 국회 이 법안 만들 때 초안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어떤 충격이 크다 해서 마지막 최종안에 좀 빠졌고요. 또 하나 지금 큰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은행에 빚내서 또는 다른 데 어떤 자금을 융자해서 가져왔는데 코로나19라고 다른 데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깎아달라. 이렇게 하면 자금의 계획이 다 헝클어지고 임대인이 파산할 수가 있다. 임대인은 돈을 하늘에서 끌어와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지금 이해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양쪽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부동산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정작 이를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를 찾을 수 없어서 이게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겠습니까? 예, 어저께 국회 앞에서는 공인중개사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이 공인중개사 없는 전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확산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죠. 사건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청구하면서 그것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컴퓨터로 부동산 거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앞에 제목을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망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대목을 보고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한다 해놓고 공인중개사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분관계이고 흥분해 있는 것이거든요. 정작 시위에 나서고 이러니까 사실 소관 부처가 국토부인데 우리 국토부는 공인회계사 없는 전산 시스템 그 부동산 중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물어보니까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부가 올린 그대로 했다. 근데 과학기술정통부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지 부동산 중개사 없는 공인중개사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래서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느 부처도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은 도입하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세 부처가 넘어가면서 좀 말이 엉켜서 지금 공인중개사들과 정부 간에 한판 승부가 지금 굉장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감시와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거래 절벽이 되고 그게 거래 절벽으로 해서 거래가 줄어드니까 공인회계 중개사들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또 그 거래와 규제를 거제에 따른 규제를 공인중개사들이 대행해 주다 보니까 그게 따른 업무 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많은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생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직접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이 대목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거래 수수료는 부동산 가액의 0.8 내지 0.9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올라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인데 반해서 공인중개사는 우리도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면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집단 소송제의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어서요. 네. 사건 중에서 이 대목에 영향을 받는 사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집단 소송제 참 말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비슷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어가면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예. 그래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소송을 해서 보상받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정신은 소송 당사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외로 똑같은 사안이라면 한 곳에서 판결이 나면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다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을 예로 든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 피해만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 집단 소송제를 매우 소극적으로 또 정권사 일부 주가 조작 사건에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영국은 이것을 폭넓게 확대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소송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를테면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동차 배기가스 사건을 터뜨렸을 때 우리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보상받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조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피해 규모가 너무 늘어난다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피해를 줬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실수로 한 것은 그냥 피해 금액만 보상해 주시면 되지만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상대를 괴롭히고 했을 경우에는 최고 5배 또는 선진국 같은 데서는 100배, 200배씩의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재계에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로 하면 소송을 안 하고도 피해를 받을 사람이 크게 늘어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가 그 피해 보상 규모도 예. 징벌적 손해보상제에 대해서 5배 늘어나니까 소비자 보호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고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을 제외한다. 기업 규제법이다. 이런 또 하나의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재계는 뭐 찬성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면서 재계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반대 얘기를 내고 있죠. 왜냐하면 종전 같은 경우에 집단 소송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면 그 소송 당사자만 보상을 해주면 됐는데 네. 지금은 그 비슷한 사건, 예를 들면 자동차의 리콜 사건, 엔진에 결함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그런 문제에 계류됐다 하면 판결이 났을 경우 현대자동차가 그동안에 자동차를 판 그 구매자 명단을 전부 다 조사해서 거기에 똑같은 유종이면 돈을 다 보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저것은 전 세계가 수용하고 있는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는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래서 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라면서 이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양면성 모두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소송 제도나 임대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언급하신 공정경제 3법이에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이제 공정경제 3법인데 공정경제 3법이란 법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경제를 공정하게 운영하자. 그래서 경제민주화법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그 상법 등을 고쳐가지고 현재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 대주주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좀 고쳐가겠다. 이런데 우선 상법 개정안을 보면요. 현재 지금 주식 지분이 좀 많으면 그 대주주들은 이사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00% 자기 사람으로 뽑을 수 있고 감사도 100% 자기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법은 감사의 경우에는 그 1인 대주주의
그 의결권 한도를 3%로 줄여서 서로 자기가 주식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를 뽑을 때는 다른 의견을 좀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 그렇게 하면 대주주 1인의 기업에 독재를 할 경우에 감사가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재계에서는 그 감사가 만약에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악의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적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 경제 3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반해서는 재계에서는 기업 규제다. 이런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공정거래법. 네. 자, 공정거래법은 예를 들면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기업의 돈을 자기 기업으로 빼내는 이것을 사익 편취라고 그럽니다. 이게 많은 이제 언론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대목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조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법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검사가 바로 기소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을 하고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중대한 사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만큼 투명한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걸러줬지만 저 전속 고발권을 없애게 되면 누구든지 다 검사한테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매일 검찰청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서로 간에 지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